어서 오세요. 여기는 솔방문고, 제가 솔박입니다. 잘 있었어요? 저도 잘 있었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명절에 덕담 많이들 주고 받으셨나요? 독설보다는 덕담이 좋기는 한데 말이죠. 때때로 독설이 처음에는 기분 나쁘다가 돌아서서 그래, 영 틀린 말은 아니네 하고 혼자서 뜨끔할 때도 있습니다. 현대 철학자들 중에서는 세상에 대한 독설의 최고봉, 누가 뭐라고 해도 쇼펜하우어를 들 수가 있죠. 그런데 고대 그리스에 이에 뒤지지 않는 인물이 있습니다. 초기 변증법을 제시한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두 철학자가 바로 헤라클레이토스와 파르메니데스입니다. 안광복 저자의 서양 철학사에서 간단히 비교해서 두 철학자를 잘 설명해 놓았던 글을 읽어 썼습니다. 워낙 난해하다고 알려져 있는 철학자들이라서 조금 살금살금 다가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난번에 읽었던 내용보다 한 발짝 더 다가가되 좀 더 친절한 글이 있을까 찾던 중에 지금의 제 발걸음에 딱 맞는 책이 있어서 읽어드릴까 합니다. 매일 10분 철학 수업, 정민 미디어에서 출판되었고요. 장 웨이, 션 원제, 중국 사람이네요. 지으셨고 이지수님이 옮기셨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 하면 이 문구들이 유명하죠. 세상의 근원이 불이다. 사람은 같은 강에 두 번 발 담글 수 없다. 오늘 글은 어쩌면 이 두 문장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수 있겠어요. 소크라테스가 존경했고 독일 철학자 헤겔이 철학의 시초는 헤라클레이토스다 라고까지 말했던 이유, 책 읽어보겠습니다. 책 읽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은 사랑입니다. 아시죠? 우리들의 이야기와 책이 있는 곳, 여기는 솔방문고입니다. 피타고라스는 만물은 수다라고 말했고 우주는 수의 형식을 통해 아름다움과 조화를 유지하며 사람의 영혼은 늘 조화로운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타고라스는 사람들의 삶을 열기로 가득한 운동장에 비유했다. 이 운동장 안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부류는 물건을 파는 장사꾼들이고 두 번째 부류는 열심히 경기를 뛰고 있는 운동선수들이며 세 번째 부류는 깊은 생각에 빠진 관중이라고 했다. 그리고 피타고라스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을 가장 훌륭하다고 여겼다. 피타고라스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그는 세상에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 사람도 있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세상을 가만히 관찰하고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철학가 피타고라스는 이러한 부류의 사람을 가장 좋아했다. 생각이라는 행위가 직접적으로 돈이나 명예를 가져다 줄 수는 없지만 생각을 잘 할 줄 알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박학다식한 탈레스와 신비로움을 지닌 피타고라스 외에도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생각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또 한 명의 철학가가 살았다. 바로 이 장에서 소개할 헤라클레이토스다. 헤라클레이토스 이름 앞에 수식어를 붙여야 한다면 오만한 헤라클레이토스가 가장 잘 어울릴 것이다. 오만은 결코 칭찬의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다. 그럼 왜 헤라클레이토스를 오만하다고 한 걸까?
그 이유는 그가 유명하다는 시인들이나 철학가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헤라클레이토스는 앞장에서 살펴본 피타고라스도 아주 하찮게 여겼고 그의 학설이 말도 안 되는 억지라고 생각했다. 피타고라스뿐만 아니라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시인 호메로스도 아주 싫어했다. 대서사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쓴 그 위대한 호메로스를 말이다. 그는 호메로스가 인간의 온갖 추악한 행위를 신들에게 덮어 씌운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채찍으로 때려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헤라클레이토스는 꽤 공평한 사람이었다. 그는 명성이 자자한 위대한 인물들만 무시하고 깔본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똑같은 시선을 보냈다. 그래서 차라리 산속으로 들어가 은둔하길 원했다. 모두가 의론이 분분한데 왜 당신만 침묵하고 있는 것이오? 누군가가 물었다면 그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다. 왜요? 무슨 말을 꼭 해야 하나요? 당신들끼리 잘 떠들어 보시오. 헤라클레이토스는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 신전 부근에서 아이들과 구슬놀이를 즐겨 했는데 정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이러한 활동이 훨씬 더 재미있다고 느꼈다. 헤라클레이토스가 이처럼 염세적인 태도를 가진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 당시 그의 고향 에페소스와 그리스 전체가 페르시아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었다. 그는 고향 사람들이 조금 더 지혜롭고 페르시아의 진취적인 정신을 배우길 바랐다. 하지만 그의 눈에 비친 건 사람들의 무지뿐이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친구 헤르모도로스가 국외로 추방당했을 때 분노하며 말했다. 에페소스의 어른들을 모두 목매달아 죽이고 아이들에게 도시를 넘겨야 한다. 어른들은 그들 중 가장 위대한 어른을 스스로 내쫓지 않았는가? 헤라클레이토스를 너무 극단적인 사람으로만 생각하지 마라. 사실 그는 태생적으로 아무런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에페소스의 저명한 귀족 집안 출신으로 제사장 브론손의 아들이었다. 원래 그는 제사장의 자리를 물려받을 수 있었지만 형제에게 양보하고 자신은 스스로 은둔 생활을 했다. 페르시아의 왕 다레이오스는 헤라클레이토스에게 편지를 보내 궁에서 철학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는 거절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부와 명예에는 일절 관심이 없었고 오직 사람의 영혼에만 관심을 기울였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그 어느 방향에서 나서든 영혼의 경계를 찾기 힘들 것이다. 그럼 과연 헤라클레이토스가 세상의 이름을 알리게 된 이유는 그의 염세적인 태도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부와 명예 그 무엇에도 욕심이 없는 태도 때문이었을까? 물론 둘 다 아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여전히 헤라클레이토스를 기억하고 그에 관해 공부하는 까닭은 그가 남긴 많은 철학적 성과 때문이다. 위대한 철학가로 손꼽히는 소크라테스 역시 헤라클레이토스를 무척 존경했다. 소크라테스는 헤라클레이토스의 글을 읽고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이해한 부분은 매우 아름다웠다. 그리고 내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분명 아름다웠으리라 생각한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가 헤겔은 헤라클레이토스 이전의 철학가들은 생략하고 헤라클레이토스를 진정한 철학의 시조로 여겼다. 그는 헤라클레이토스의 저서를 읽고 마치 망망대해에서 신대륙을 발견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유명한 독일 철학가 니체 역시 이렇게 말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영원히 쇠퇴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철학의 대가들이 헤라클레이토스를 극찬한 것을 보니 그가 도대체 어떤 사상을 갖고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자. 앞서 말했듯이 고대 그리스 철학가들이 가장 관심을 가진 문제는 세상의 근원이 무엇인가였는데 헤라클레이토스도 예외는 아니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세상의 근원이 물이나 수가 아니라 불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우주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히 타오르는 불이며 일정한 척도로 연소하고 일정한 척도로 소멸한다고 했다. 어쩌면 누군가는 이 말을 단순한 비유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말에는 굉장히 오묘한 의미가 숨어 있다. 헤라클레이토스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연소와 소멸 부분이다. 과연 무슨 의미일까? 헤겔은 이렇게 설명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우주를 사람의 변화 과정으로 이해한 최초의 사람이다. 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떤 물질이 타오를 때 나오는 빛과 열, 즉 화염일 것이다. 그런데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한 불을 화염으로 이해한다면 그의 주장은 조금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다. 산불이 난 것을 본 적이 있는가? 몇 해 전 미국 캘리포니아와 호주에서 큰 산불이 났고 몇 달 동안 이어진 불길은 수많은 사람들의 보금자리를 앗아갔다. 1987년 중국 다싱안 산맥에서 큰 산불이 나서 국가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이처럼 세상 모든 곳이 이러한 화염으로 뒤덮여 있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는가.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한 불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화염의 의미가 아니다. 그가 말한 불과 만물의 관계는 돈과 상품의 관계와 비슷하다. 돈을 상품으로 교환하고 상품을 다시 돈으로 교환하는 것처럼 만물의 변화는 연소와 소멸로 표현할 수 있고 연소와 소멸을 만물의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 물리학을 접해본 사람이라면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한 불이란 현대 물리학에서 말하는 에너지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연소되는 화염은 에너지의 전환을 의미하는데 어떤 물체의 화학 에너지가 빛 에너지와 열 에너지로 전환되었음을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세상 만물의 변화 역시 에너지의 전환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물체가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중력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연못의 물이 햇볕을 받아 수증기로 변하고 공기 중으로 사라지는 것은 태양의 열 에너지가 물의 형태를 변화시켰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온 우주가 에너지의 응집, 분산, 전환의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에 이르러 과학자들은 태양과 같은 항성에는 실제로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런데 2500년 전 현대 물리학의 지식을 알지 못한 헤라클레이토스 역시 비슷한 주장을 했다. 다른 점이 있다면 현대 과학자들은 정밀한 관측 도구와 수학 계산을 통해 우주 현상을 해석했다면 헤라클레이토스는 지혜로운 두뇌와 철학적 언어로 세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헤라클레이토스가 당시에 우주는 영원히 타오르는 불이며 일정하게 연소하고 일정하게 소멸한다고 주장한 것은 시대를 상당히 앞서간 생각이다.
그렇다면 헤라클레이토스는 왜 이러한 관점으로 역사의 길이 이름을 남기게 되었을까? 헤겔은 왜 헤라클레이토스를 서양 철학의 시초라고 생각했을까? 헤라클레이토스의 불에 관한 관점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우주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히 타오르는 불이며 일정한 척도로 연소하고 일정한 척도로 소멸한다. 일정한 척도로 연소하고 일정한 척도로 소멸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헤라클레이토스는 세상 만물이 뒤죽박죽 아무렇게나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척도로 변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황혼은 낮이 밤으로 바뀌는 기준이고 기온이 0도로 떨어지는 것은 물이 얼음으로 바뀌는 척도이며 가을의 도래는 기러기대가 남쪽으로 날아가는 척도이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우주의 질서를 만드는 이러한 척도를 로고스라고 명명했다. 로고스는 우주의 지휘자이고 만물은 로고스를 따라 움직인다. 그는 사람이 로고스를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거나 말로 표현하는 건 어렵다고 말했다. 이 말은 도가의 창시자 노자가 남긴 유명한 구절과도 비슷하다. 도라는 것은 말로 한정할 수 없다. 도는 노자가 주장한 최고의 원칙이다. 하지만 노자는 도를 말로 표현하면 그것은 더 이상 도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로고스를 주장한 헤라클레이토스든 도를 주장한 노자이든 철학가들은 세상이 변화하는 근본적 규칙을 찾고 싶어 했다. 이는 분명 세상의 근원을 찾아가는 일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다. 그렇다면 세상 만물이 변화하는 규칙은 무엇일까? 비록 헤라클레이토스가 로고스는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생각을 통해 조금은 이해해 볼 수 있다. 우주는 끊임없이 연소하고 또 소멸하는 불이고 이러한 불은 지속적으로 변화를 일으킨다. 변화는 과거와 현재, 미래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흐르며 변화하는 것을 유전이라고 부른다. 헤라클레이토스가 남긴 유명한 말 중에 만물의 유전을 잘 설명해주는 구절이 있다. 이 구절은 워낙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글에 인용하기도 했다. 사람은 같은 강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 이 말의 의미는 강물이 매 순간 흐르고 있으므로 조금 전의 강물과 조금 후의 강물은 똑같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강물에 발을 2번 담근다면 첫 번째와 두 번째 강물은 절대 같은 강물이 아니다. 심지어 헤라클레이토스는 강물에 발을 2번 담근 그 사람도 같은 사람이 아니며 다만 사람의 변화는 강물의 변화만큼 뚜렷하지 않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럼 유전의 근원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헤라클레이토스는 자신만의 독특한 해석을 내놓았는데 그것은 사물 내부의 대립과 투쟁 때문이라고 했다. 그럼 유전의 근원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헤라클레이토스는 자신만의 독특한 해석을 내놓았는데 그것은 사물 내부의 대립과 투쟁 때문이라고 했다. 그럼 유전의 근원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헤라클레이토스는 자신만의 독특한 해석을 내놓았는데 그것은 사물 내부의 대립과 투쟁 때문이라고 했다.
대립과 투쟁이라는 말을 들으니 싸우거나 다투는 장면이 먼저 떠오르는가? 사실 우주에서 대립과 투쟁은 아주 흔한 일이다. 예를 들어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만나면 비가 내리거나 심지어 천둥 번개가 치기도 하는데 이게 바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대립하고 투쟁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립과 투쟁이 더 이상의 혼란을 야기하지 않고 더욱 높은 차원의 조화를 이루어낸다. 이것을 철학적 용어로는 대립통일이라고 부른다. 또한 이러한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을 변증법이라고 하는데 헤라클레이토스가 바로 변증법의 창시자이다. 이것은 그의 가장 중요한 철학적 성과이기도 하다. 변증법이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진다면 다음의 예를 함께 살펴보자. 누구나 바이올린을 한 번쯤 켜본 적이 있을 것이다. 바이올린 활을 현 위에 우아하게 올려놓는 것만으로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활을 적당한 각도로 기울여 힘을 주어서 현과 마찰을 일으켜야만 현이 진동하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 활과 현을 대립관계로 본다면 둘 사이의 마찰은 투쟁이고 귀를 즐겁게 하는 음악이 바로 대립통일인 셈이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세상의 모든 대립은 서로 전환하기도 하고 본질적으로는 서로 일치한다고 말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음식을 찾게 되고 그런 다음에는 배가 부르게 된다. 배가 고픈지 몰랐다면 배불리 먹고 싶다는 생각도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배고픔과 배부름은 본질적으로 대립통일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높이 뛰어오르고 싶다면 먼저 무릎을 굽혀야 뛰어오를 수 있다. 그러니 굽히는 일 또한 뛰어오르는 것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헤라클레이토스의 변증법은 비교적 원시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초기 변증법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그 시대에 헤라클레이토스가 이러한 이론을 제시했다는 것은 정말 굉장한 일이다. 이제 왜 소크라테스, 헤겔, 니체 등 철학의 대가들이 헤라클레이토스를 그토록 존경했는지 이해할 수 있겠는가? 비록 후대의 많은 철학가가 헤라클레이토스의 이론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지만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그의 이론을 철저하게 반대하던 사람들도 있었다. 다음 장에서 살펴볼 철학가가 바로 그 중 한 사람이다. 네, 책 읽었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사람도 변해. 당연한 얘기지. 그래요. 지금 우리는 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방식으로 그 변화를 받아들이려고 노력도 합니다. 물론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이 사상의 시작이 그 시절 헤라클레이토스로부터 왔군요. 와. 그리고 대립과 투쟁의 결과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도 알겠습니다. 잘 설명해 주네요. 지금 우리 사회는 매우 복잡하고 시끄럽죠. 아니 어쩌면 인간의 삶 자체가 복잡하고 시끄럽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닌데 대립통일이라는 높은 차원의 조화가 이 시끄러운 세상에 지향점이 되어도 좋겠네요. 변증법 매력이 있습니다. 그죠? 기회가 오면 자세히 또 찾아보고 알아보고 읽어봐야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정반대에서 사상을 펼쳤던 파르메니데스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 친구들.